시작된 건가요? 네, 안녕하세요. 대변인들의 수다의 홍박라인의 박성준입니다. 예, 저는 홍정민입니다. 예, 오늘 그 초대 손님을 민주당의 꽃미남 아하. 최고의 영화배우 같이 생기신 분입니다. 강훈식 의원님을 초대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강훈식 의원님과 이렇게 회의에서 보면은 네. 일단은 강훈식 의원님 옷을 참 잘 입습니다. 멋쟁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 스타일이 참 좋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다 더 언변이 왜 이렇게 뛰어나십니까? 배울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특히 건배사를 잘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도 좀 그 대변인이시지만 그 예전에 이 프로그램도 진행도 하고 출연도 하셨었죠? 네, 네, 네. 네. 제 사투리 좋아하시는 분이 되게 많네요. 그래서 사투리로 방송하면 한번 해볼까요? 재밌을 텐데. 어떻게? 아니, 사실 뭐 하다가 툭툭 나오는 거죠. 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드려서 또 저 뭐 반갑고요. 하여튼 이 두 분 원내대변인이 되게 고생 많이 하시고 또 대변인들의 수다를 잘 해주고 계셔서 사실은 대변인들이 뒤에서 말 못하는 이야기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그런 걸 이런 공간에서 좀 풀어주시나요? 아직 예. 저번에 첫 회라서요. 아, 지난번에 첫 회였구나. 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제가 강훈식 대변인 한번 초대하자고 제가 아, 졸랐어요. 네. 돈도 안 주시고. 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홍종민 의원님이 그 강훈식 의원님을 첫 손님으로 모셔야 된다고 아이고, 예. 대변인의 모델이라고 하면서 아닙니다, 오늘 첫 아닙니다. 손님으로 와주셔서 감사. 예. 저희가 오늘 요즘에 뭐 워낙 핫 이슈들이 많은데 기자들하고 오늘 이제 그 오찬을 했어요. 한 7명하고 네. 홍 의원님하고 같이 했는데 부동산 얘기를 참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보통 이제 말진 기자라고 하는 기자분들이 한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인데 다 결혼 정년기의 나이인데 결혼해서 집을 살 수가 없다. 이거 네. 어떻게 되냐. 미래가 암담하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뭐 기자들뿐만 아니라 요즘에 시민들도 그렇고 집에 대한 얘기를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 민주당도 이 정책과 관련해서 확실하게 또 한번 이제 정책을 내놔야 될 시점이 아니냐. 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네. 예. 민주당에서는 지난 대선 때, 그러니까 예. 지난 총선 때죠. 정확하게 우리 당이 그때도 이게 사실은 생각해 보면 그때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때도 부동산 문제가 되게 이슈가 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아, 네. 그래서 그때 사실은 오히려 그 후보가 되려고 하는 분들에게 실거주 외의 주택을 2년 안에 매각하도록 하는 네네. 네, 그렇게 제출했었죠. 근데 혹시 아세요? 왜 2년 안에 매각하라고 한지? 2년이요? 예. 왜 그랬을까요? 왜 모르시죠? 실거주 2년 기준인가요? 아니요. 왜 2년 안에 실거주 외 주택은 매각해라 라고 그 서약서 써였어요. 쓰셨을 텐데 예, 예. 안 쓰셨나요? 저 집이 없어서 못 써요. 아, 네.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실거주 외에 주택이 있다면 예, 예. 2년 안에 매각해라. 왜 2년일까요? 아마 이제 우리 주변에서도 대부분 다들 왜 2년이냐? 당장 매각해야지. 이런 예,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네요. 2년 2년이 왜 2년이? 보통 그 집을 소유하거나 어떤 전세 같은 경우는 보통 2년 계약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지만 집은 누군가한테 아, 세를 줬을 수 전세 있잖아요. 기간이. 그러니까 그분들이 또 나가는 입장이 있으니까 당장 매각할래야 매각이 안 될 수 있으니까 그분들까지 보내고 나서 하라고 해서 2년입니다. 집 없는 홍의원 저도 없습니다. 예. 근데 이런 분들이 36명 민주당에 있다는 거죠. 네. 자랑은 아닌데. 아, 그것도 예. 통계가 있어요? 이게 36명입니다. 한 채 갖고 계신 분들이 뭐 이렇게 106명인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이 갖고 있고 특히 요즘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부동산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역, 투기 조정 지역에 소유했던 뭐 네. 다세대를 갖고 있는 분들은 좀 빨리 팔아라고 하는 여론들이 강하고 네. 특히 이번에 작년에 이제 12월 17일 발표했던 부동산 대책 또 12월 16일이죠. 네. 그다음에 올해 이제 6.17 부동산 정책들이 나왔는데 부동산 집값이 대책과 더불어서 좀 안정화되지 않아서 이거 조속하게 좀 진화도 하고 좀 안정화돼야 되는 건데 그렇지 못하다는 여론이 좀 매우 강해서 그렇다고 하면 민주당에 있는 의원들도 지난 총선 때 나왔을 때의 그 약속도 이행을 하고 집값 안정화에 대해서 솔선을 수범하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의 어떤 여론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네. 또 그렇게 또 우리 민주당도 또 대응을 해야 되겠고요. 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제 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아마 이제 우리 네. 방송을 보시는 당을 지지해 주시는 분들한테는 말씀을 좀 드리면요, 당이 2년 안에 다 모든 네. 실거주용 외에는 다 처분한다. 그리고 아마 구체적으로 이제 계획을 세워서 아마 의원들한테 받을 겁니다. 그래서 예. 그런 것까지 제출하게 되면 다 이렇게 좀 국민들 마음에 그렇죠.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홍 의원님, 그 김태년 대표님이 어제 그 기준에 대한 발표를 하지 않았어요? 이제 실거주 외에 다주택을 소유한 분들 같은 경우는 총선 전에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제 매각을 한다라고 하는 서약서를 했기 때문에 약속 준수의 원칙을 좀 지켜야 되고 네. 두 번째는 지금 부동산 매각과 관련해서는 2년이라고 약속은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가능한 한 좀 빨리 빠르게. 매각을 해서 부동산 안정화에 솔선수범하라 좀 그 일을 다 해라고 하는 기준을 좀 제시를 했기 때문에 네. 아마 당에 계신 그 다세대를 소유하고 있는 다주택을 소유하는 의원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빠른 시일에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네. 생각하고 지금 있습니다. 정부 네. 정책이 다주택을 하지 말라라는 규제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게 발표를 할 예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의원들도 그 기준에 좀 맞췄으면 좋겠다는 입장인 거죠. 네. 네, 우리 박인수 선생님 댓글에 늙공들에게 순치되지 않도록 맞습니다. 우리가 늙공들에게 순치되지 않고 긴장감을 갖고 특히 국민과 당이 뽑아준 후보 또는 의원들에 걸맞는 처리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또 그런 문제들을 인식을 가지고 저희가 처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당에서는 다 주택을 소유한 분들에 대한 명단도 다 공개하고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로드맵을 어느 정도 이제 제시를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야당에게도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미래통합당의 의원들의 다주택 소유 현황도 좀 파악을 해서 발표도 하고 그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부동산에 대한 그 인식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명확하게 좀 소명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거든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국토위나 기재위에 우리 당 의원만 있는 건 아니니까 예. 다 같이 적용돼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미 뭐 발표됐는데요. 뭐 다주택 네. 소유가 우리 당이 23.3%라는 거고 네. 또 미래통합당이 38.8%. 그러네요. 그래서 총 40명 있다는 거 아닙니까? 103명 중에서 이분들 모두도 우리 당처럼 같이 그런 실거주의 주택들은 2년 안에 다 판을 놨으면 그렇죠. 우리 당처럼 제안 좀 드리고 싶고요. 또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우리 정말 집 사는 사람들이 집으로 돈 버는 그렇게 돈을 좀 이렇게 불로소득처럼 벌어는 시대는 좀 끝내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희 당은 이렇게 발표하고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통합당도 그 문제 해결에 대한 어떤 노력을 기울여줬으면 하는 바람이 좀 들고요. 여기 지금 댓글에 딱 나오네요. 강훈식 의원 나온겨? 이렇게 합니다. 제가 좀 흉내 잘 낸 거 같아요. 그럼요. 아니 저 잘 아실 텐데. 네이티브 아니셨어요? 네, 네이티브실 텐데. 다들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이거 뭐 하는 게 씨발? 그러니까요. 또 이슈 하나가 이제 그 윤석열 검찰총장 지휘권 논란이 있었는데 논란을 거듭하다 그래도 잘 매듭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추미애 장관의 지휘권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중앙지검에서 검언 유착과 관련된 수사를 진행하겠다라는 것이 오늘 오전에 발표된 내용 아닙니까? 예. 제 방송에 토론 나가면 이 사건의 규정이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이 사건은 윤석열 총장에 대한 측근 조사를 얼마만큼 공정하게 하느냐의 쟁점의 문제였습니다. 예, 예. 네. 그러니까 이것을 마치 윤석열 총장 측은 법무부 장관이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게 지휘를 하는 불법인 것처럼 야당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우리 당이 볼 때는 윤석열 총장의 측근 조사를 총장이 방해하는 것을 법무부 장관이 막고 있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쟁점이었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그런 거 보면은 순리대로 된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여기 이제 오늘 유튜브를 보시는 분도 알겠지만 이제 검언유착의 본질은 뭐냐면 검찰과 언론이 특정 사안 또 특정 인물에 대해서 토끼몰이식으로 수사를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난 거라고 하면은 권력기관이 이렇게 해서는 되겠냐라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런 어떤 논란에 대해서 투명하게 수사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것이 이 시점에 맞는데 그러면 그 수사의 주체가 도대체 누구냐? 그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수사기관이 있어야 되는데 윤석열 총장의 측근이 이 사건에 연루가 됐다고 하면은 윤석열 총장이 지휘하는 수사권보다는 객관적인 수사 지휘부가 있어서 조사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것이 중론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이 수사의 어떤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윤석열 총장이 그동안에 저항을 해왔던 과정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됐던 건데 중앙지검이 계속 수사하기로 한 거기 때문에 국민들이 바라는 대로 검언 유착과 관련된 내용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좀 수사해서 만천하에 좀
발표가 됐으면 수사 자체가 좀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그 기소권을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데 네. 만약에 불기소를 결정하면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수사가 공정해야 되고 더 좀 제가 느끼기에는 좀 이상한 건 그 채널 A 같은 경우에 사실 조건부 승인을 받았잖아요. 네네. 그죠? 이게 불법이 드러나면 사실 그 승인을 조건부를 철회해야 되는 뭐 그런 상황 아닌가요? 네. 그죠? 그리고 저는 특히 이 내용을 보면서 워낙 이제 권력기관에 대한 수사가 그동안 잘 됐냐. 특히 이제 검찰은 수사를 지휘하고 모든 어떤 독점을 하고 있는 수사 독점주의 아닙니까? 우리나라 같은 네. 경우는 기소 독점주의라는 표현도 쓰지만 그곳에 있는 검사가 문제를 일으켰을 경우에 누가 수사하느냐에 대한 관심이 있었는데 그러면 검사가 검사를 수사했을 때 공정성이 담보되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네. 때문에 더 나아가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공수처가 발족이 돼서 공수처가 수사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여론이 있었던 거고요. 네. 그 전에 이미 공수처가 발족되기 전에 이미 하나의 어떤 시험대에 올랐던 것이 검언 유착 사건에 대한 조사였고 거기에 대해서 수사 자문단이라는 형태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있지도 않았던 조직을 자문단이라는 형태로 그렇죠. 만들다 보니까 더 논란을 키웠던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자문단은 있는 건데 네. 문제는 이제 이게 여러분들이 우리 시청자분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법무부 장관이 이제 어쨌든 검찰총장 네. 위에 이제 있는 상사 개념이고요. 검찰총장은 이제 대검을 그렇죠. 움직이고 대검을 또 움직이고. 거기에 중앙지검이 또 네. 이 안에 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앙지검은 또 사실은 검찰총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번에 그 소위 그 채널 A의 기자에서 그 본인의 이야기에서 거론됐던 그 검사를 이 중앙지검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대검에서 아닌 것 같다라고 이제 사실 대검은 윤석열 총장이 이야기를 반영했던 거죠. 그렇죠. 정확하게 말하면. 네, 그래서 네. 그 사이에서에 있는데 어쨌든 결론은 중앙지검이 자체 수사를 하게 된 것으로 정리가 됐으니까 이렇게 국민들이 요구해서 힘을 실어줬으면 중앙지검이 명명백백하게 윤석열 총장과 관련돼 있는지 안 되는지를 부터 모든 것들을 다 투명하게 밝혀내는 과정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도 홍 의원님 같은 경우는 그 변호사도 하셨고 여러 이제 그 법률적인 지식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검찰의 어떤 그동안의 어떤 수사 관행, 특히 언론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저는 긴장 관계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검찰의 어떤 권력기관 또 언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사원부 사관원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엄격하게 서로 견제하고 서로 실력으로 이제 승부했던 조직인데 이번에 특이한 사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착이라는 표현이 등장했기 때문에 우리 한국 정치사라든가 검찰의 역사 중에서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냐에 따라서 검찰의 어떤 신뢰 문제 또 법적인 어떤 기강 문제 더 나아가서 이 내용이 제대로 처리가 안 됐을 경우에는 공수처라고 하는 부분을 더욱더 좀 잘 만들어서 제대로 된 어떤 수사라든가 권력기관에 대한 어떤 감시 기능을 더 강화해야 된다는 목소리는 더 커질 것이라고 좀 생각돼요. 저도 네. 이제 사건이 들어오고 이제 형사한테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네. 막 몰렸거나 사기로 몰렸는데 약간 무죄 가능성이 되게 높은 경우에 제가 안 맡아요. 네, 오히려 이제 정관이나 다른 분한테 보내요. 예. 이게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안 되는데 결과가 다른 걸 알기 때문에 제가 하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만큼 검찰이 변호사들도 신뢰를 굉장히 못하고 있어요. 특히나 이 아마 뭐 특정 정부를 언급하는 건 아닌데 좀 최근에 들어서 더 좀 그런 것 같아요. 박근혜 정부 들어가지고 더 그런 경향이 강해졌어요. 그래서 이게 저도 정중히 이렇게 다른 분을 소개시켜드리고 그러죠. 그런 걸 보면 검찰이 수사를 무리하게 하는 경우도 많이 봤고 이거는 기소를 해야 될 건데 그냥 불기소 처리하면 뭐 항고를 한다거나 이래도 뭐 답이 안 나와요. 계속 말 없이 그냥 계속 재항고를 해도 소용이 없고. 예. 그러면 검찰한테 좀 한마디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검찰 똑바로 해라. 국민들이 보고 있다. 이렇게 한마디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좀 똑바로 하세요. 네, 예, 진짜. 근데 저는 강 의원님이 얘기한 네. 것처럼 우리 검찰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법무부가 있지 않습니까? 네. 법무부에 추미애 장관이 있고 또 그 법무부 산하에 대검이 있고 이제 검찰총장이 있고 검찰총장 밑에는 윤석열 총장이 이제 검찰총장이고 그 밑에는 서울중앙지검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들의 관계에서 보면은
실질적으로 예전에 이제 검사 동일체라고 해서 검찰총장이 명령을 내리면 검사 하부 조직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어떤 일체화돼서 움직였는데 네. 그래도 좀 보면 이번 검언 유착과 관련해서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지검 나름대로 좀 그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고 또 하나는 윤석열 총장은 사실은 이러한 수사에 대한 어떤 모습보다는 윤석열 총장 집권하에서 이 수사를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중앙지검은 또 반대하는 모습이었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윤 총장의 가까운 측근인 한모 검사가 연루가 됐기 때문에 네. 수사를 위해서는 윤 총장이 좀 빠져야 된다라고 하는 면에서 추미애 장관의 검찰 지휘권을 이제 발동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 네. 과거의 이 검찰의 역사에서 봤을 때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 되게 특징적이더라고요. 저는 보면. 예. 아니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추미애 장관의 지휘권 발동 예. 이 사실상 필요한 대목이었다고 그렇죠. 생각이 봅니다. 예. 그러니까 예. 중앙지검과 대검이 생각이 다르고 또 왠지 잘 모르겠지만 총장의 측근을 줘서 하는데 이런저런 이상한 자문단이 또 네. 등장을 하고 또 그 구성을 총장이 직접 한다고 하고 이러니까 국민들은 도대체 왜 그 총장의 측근 조사는 왜 저렇게 돼야 되는 건가? 네네. 라는 의혹을 가지고 있고 그렇다면 법무부 장관이 나설 수밖에 없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고요. 또 뭐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이제 처음부터 조사를 하게 했던 수사를 하게 되었던 중앙지검이 자체적으로 하게 되었다고 하니 좀 지켜보고 네. 뭐 다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좀 댓글 중에 낯 뜨거운 댓글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요? 네. 대변인들은 얼굴 보고 뽑나요? 혹시 한 분이 계속 올리는 게 아닐까요? 네. 그럴까요? 저희 의원실 같습니다. 왜 이렇게 멋있어요 하는데 이 말이 참 와닿지만 쑥스럽군요. 와닿는다고요? 와닿지만 쑥스럽습니다. 근데 저는 그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갓을 고쳐 쓰지 말라 이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윤석열 총장이 이번에 논란의 어떤 중심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이 측근이 이 검언 육착에 연루가 됐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나와 관계된 사람이 있다고 하면 오히려 더 객관적이기 위해서 좀 한 발짝 물러나거나 손을 떼는 것이 우리나라 그래도 선비들의 모습이었는데 그렇죠. 이제 예. 재판에서는 기피 제도가 있잖아요, 판사들은. 그러니까요. 근데 검찰이라고 해서 이게 준사법기관이거든요. 예, 예. 그러면 그런 원칙을 모를 리가 없는데 왜 그러셨을까요? 그러니까요. 저 솔랑닝구님이 중앙지검은 믿을만한가요?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또 그렇죠. 이게 우리가 끝까지 지켜봐야 됩니다. 어디를 네. 믿겠습니까?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사명, 또 중앙지검도 저희가 뭐 잘해라고 응원도 하지만 또 똑바로 하고 있는지 같이 감시해주는 것이 네. 우리 지지자들 또 국민들의 눈에 맞는 거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은 지금 검언 유착과 관련해서 중앙지검에서 이제 수사를 한다고 하니까 국민 여론도 그렇고 또 검찰도 나름 책임의식이 아마 그 부담감도 막중할 거라고 봅니다. 그것을 책임 있게 수행을 해서 제대로 된 어떤 조사를 통해서 국민께 알려야만 이 문제에 대해서 검찰을 바라보는 어떤 시각, 국민들의 시각들이 제대로 좀 정립되지 않을까 싶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면 어떨까요? 이제 이 정도 마무리하고. 네, 그러시죠. 예. 홍 의원님께서 네. 네. 지금 미래통합당이 6일 날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했죠. 그리고 저도 네. 어제 과방에 들어갔는데 다 들어오셨어요. 실제로 들어와서 이제 전체 회의도 진행하고 훨씬 좋더라고요. 네네. 같이 야당 의원들도 있으시고 좋긴 한데 약간 주 대표님께서는 조건을 자꾸 다시고 계시죠. 원래는 어제가 부의장 선출 날이었어요. 그죠? 근데 부의장 선출 안 하고 안 뽑겠다 거부하셨죠. 네, 국회 부의장 이런 중요한 자리를 공석으로 두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은 그동안에 쭉 보면 이제 야당이 국회 일정, 국회법에 정해진 날짜에 맞춰서 실제 원구성이라든가 뭐 상임위원장 선출이라든가 국회의장, 뭐 부의장 이렇게 선출들을 다 해왔어야 되는 건데 그렇지가 못하다 보니까 개원식도 지금 제대로 안 됐단 말이에요. 개원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의원들 300명이 네. 그 선서하고 그렇죠. 잘 수행하겠다 이런 거 한다면서요. 네, 못 해보셨죠? 아직 네, 초선이라 못 못하는데. 해봤습니다. 근데 네. 저도 지금 네. 이렇게 그 개원식이 뭔지 궁금해서 네. 네. 꼭 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안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 개원식을 하고 네. 대통령께서 이제 연설을 하시는데 아마 이번 국회가 최근에 가장 늦어지는 개원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요. 그냥 우리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아이가 학교를 가는데 개학식을 안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 아이가 학교를 안 들어가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러네요. 선생님들하고 공부하겠다는 애들은 앉아 있는 거고 예, 예. 안 들어오는 애들 때문에 학교가 개학을 못 해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쨌든 그 사이에 또 애들이 또 용돈은 또 받아가고 있습니다. 예, 예. 이게 참 문제가 심각한 거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오히려 제가 좀 두 분한테 여쭤봤는데 예. 제가 원내대변인 할 때 보면은 의장님 그 주제로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이제 주호영 대표 보통 이제 예를 들면 한국당의 미통당이죠. 미통당의 대표, 부대표, 원내대변인. 예, 예. 여기 민주당도 이렇게 네. 보통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예.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주호영 대표. 한번 말씀해 보시죠. 제가 들어가 저는 있을 때는 리더들의 어떤 덕목 몇 가지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건데 덕목을 볼 때 첫 번째는 정치인은 여러 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그 현안에 대해서 명확한 판단을 해야 되고요. 그 판단한 이후에 결단을 해야 되고 결단 이후에 이제 추진력이 필요한 건데 그동안에 쭉 지켜봤을 때 야당의 주호영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지도부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있어서 판단을 좀 흐리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단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추진력이 담보가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리더의 어떤 중요한 덕목들은 이 세 가지를 제가 보는데 이 세 가지가 상당히 미흡하다. 이렇게 좀 셋다.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홍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말은 되게 세게 하시는데 그 안에서는 또 화기애애하게 그 논의는 되더라고요. 들어가면. 네. 아, 그렇죠. 이런 이야기를 해주셔야죠.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화기애애하게 논의는 되는데 결론을 굉장히 잘 못 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야기는 같이 앉아있으면 이야기가 될 거예요, 아마. 네. 어느 정도 수렴도 되는데 말이죠. 네. 근데 그게 결정을 내자 그러면 결정을 못 내시지 않나요, 보통? 네, 그렇더라고요. 야당이 특히 그렇죠. 네, 그리고 거의 근데 막 압박을 해서 거의 내기 직전까지 왔는데 잠깐만 뭐 몇 시간만 주면 뭐 하겠다 이렇게 해서 거의 저도 보니까 저 정도면 거의 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갔다 오면 완전히 뒤집혀 있고 그 황당할 부분이 정도로. 네. 논의하던 이야기랑 전혀 딴 이야기하고. 예. 저도 몇 번 이제 같이 참석을 했었는데 지금 네. 홍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분위기는 상당히 좋아요. 예. 그리고 나서 김태현 대표나 이제 김영수 수석이 될 것 같긴 한데 이번에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기대감을 이제 왜 그러냐면 갖게 가 합의안을 써왔고 네. 이제 사인만 하면 된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제 당에 가서 이번엔 잘 될 것 같다 그러다 하면은 그 다음 날 이 일은 없었던 것으로 이렇게 딱 뒤집어서 왔기 때문에 황당하다고. 그래서 사실 뭐 사인만 남았다는 얘기는 몇 번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다시 한번 좀 드려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미래통합당의 의사결정 구조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협상자와 결정자가 분리되어 있다는 거죠. 보통의 협상자가 가서 거기에서 협상을 하고 사인을 하면 그것이 이제 추인이 돼야만 되는 건데 우리 김태년 대표 같은 경우는 협상을 하고 결정을 해서 다 추인도 하고 다 하는 어떤 이론적 체계를 이루어졌다고 하면은 미통당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호영 원내대표가 실제 협상을 하지만 결정 권한은 없었던 느낌. 네. 거기 뭐 의사결정 구조까지는 제가 자세히 들여보지는 않았지만 결정을 하지 못하는 그래서 마지막 번복되는 협상권은 주호영 대표한테 있었으나 네. 결정권은 다른 데 있었다. 다른 데 있었다. 근데 그 다른 데는 우리는 모른다. 그렇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협상 그 권위라고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고 협상은 왜 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요. 그게 계속 반복되는 그런 예. 느낌인데 저는 이렇게 보면서 예찬 대표님하고도 그런 이야기, 예, 대표께서도 예, 예.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는데 우리도 정당이 어려운 적이 있었는데 미래통합당을 보면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전혀 모르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 거를 제가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당이 어려울 수는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저는 뭐 매번 나올 때마다 방송 토론 나오면은 저희도 41% 받았는데요. 네네. 계속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네. 제가 41% 받았다는 건 이제 그만 주장하셨으면 좋겠고 네. 49%가 뭘 원하는지를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오히려 우리 당이 말하는 그렇죠. 것에 대해서 좀 귀를 같이 기울이고 그래야지 더 다수당이 될 수 있다는 거 제가 꼭 말씀드리고요. 41% 자꾸 집착하면 더 줄어듭니다. 그렇죠. 네, 우리도 물론 또 넉넉함을 가져야겠습니다만 지금 그래서 그 미래통합당의 개원식도 늦어지고 있고 보면은 공수처 출범 시한도 15일이잖아요. 네네. 지금 얼마 안 남았죠. 일주일 밖에 안 남았는데 전혀 추천위원을 구성을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은 청문회도 해야 되는데 부의장 선출을 안 함으로써 정보위 구성도 좀 어렵게 만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미통당에서 이제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안보 위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사실 북한 문제가 이슈가 떴을 때 야당이 사실은 빛을 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임위원회에 들어와서 대정부 질문을 하든 하여튼 뭐 장관들을 초대를 해서 불러서 여러 현안들에 대한 어떤 질의를 하면서 핵심적인 것을 끌어내는 게 또 야당 의원들의 어떤 그 뭐라고 할까 장점일 수 아니, 있는 건데 그럼요. 네, 그럴 수 장점이 있는 아니라 국회는 야당의 장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아니 이게 국회라는 게 뭡니까? 아주 그러니까요. 편하게 말하면 국회라는 게 행정부를 견제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뭐 예. 견제인데 우린 여당이니까 예, 예. 견제를 하지만 그래도 여당의 입장에서 예, 또 예. 이제 정부의 입장에서 네. 또 너무 야당의 과한 견제를 막아가면서 합리적인 도출을 그러니까요. 해야 된다면 네. 야당은 그냥 막 견제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걸 아예 안 들어오니까 뭐 저희는 좋죠. 네. 뭐 좋은 거 아닌가요? 아니 상임위 보세요. 상임위 보면 그 안보 문제만 하더라도 외통위도 있고 국방위도 있고 정보위도 있고 거기 들어와서 그렇죠. 야당 의원들이 하고 싶은 목소리를 내야 존재감을 되는 건데 좀 나타내줘야죠. 오히려 밖에 나가서 원래 정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밖에서 싸우지 말고 링 안에서 제도 안에서 룰을 지키면서 싸우라는 것이 민주주의인데 지금 링 밖에서 지금 목소리만 내고 있고 실제 자기들의 실력을 보여주지 않다 보니까 계속 공전되는 상황으로 와 있는데 하루빨리 좀 링에 와서 같이 좀 얘기 좀 나누고 네, 이번엔 들어오고시요? 어떻게? 아 근데 어떻게? 충청도 네, 사투리 어떻게 나오는 어떻게? 상임위는 하려고 들어가고 지금 있어요. 상임위 들어가고 예. 돌아가고 네. 있는겨? 아, 이거 뭐 들어와야 오는 거지 뭐. 근데 정보위 같은 경우도 이제 국정원장의 청문회는 또 꼭 하고 싶다고 하고 싶다고 하시니까. 하죠. 그런데 네. 정보위를 구성하려면 또 야당의 부의장을 또 선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부의장도 선출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네. 우리 강원식 의원님이 좀 가서 야당에게 말 좀 해주시오. 친한 분들 많으시죠? 아, 제가 뭐 그런 걸 떠나서 예. 아까 여기 어때 댓글에도 그런 거 있는데 국민 혈압이 올리고당이라고 통당이 아니라 국민 혈압 올리고당 이렇게 부르는데 하여튼 혈압으로 올라갑니다. 그 빠른 시간 안에 남북 문제 또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 남북 문제도 저희가 또 네. 다시 이야기해야 되는데 11월 달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거가 있는 해니 그 달이니까 네. 그 전에 8, 9, 10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예.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뭔가 협상으로 끌어내려면 그러는데 그러기 그러니까요. 위해서는 국정원장과 통일부 장관 빨리 뽑아야 될 텐데요. 그렇죠. 결국은 최소한의 예의, 예. 뭐 최소한의 그것들은 좀 해서 내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금 그 한반도를 둘러싼 그 위기 국면에서 저는 새로운 어떤 전환점이 왔다. 이제 비건이 들어오면서 남북 특히 이제 북한과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어떤 창구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미국 대선을 앞두고 지지율이 매우 저조하지 않습니까? 이걸 새로운 어떤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비건을 저는 보냈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 보니까 북미 정상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러면 우리가 또 준비가 돼야 되는데 준비를 누가 하겠습니까? 통일부 장관 또 국정원장이 나오고 특히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라든가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남북 문제라든가 대북 관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졌고 그거에 대해서 선봉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장관 후보자로 됐는데 상임위 정보위? 정보위원장도 네. 빨리 들어오고 해서 인사청문회도 하고 장관 선임된 다음에 이 국제정세도 풀고 남북관계도 풀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지금 야당이 제대로 안 하다 보니까 지금 좀 답답한 상태에 있다 보니까 좀 답답한 면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부동산도 그렇고 남북 문제도 그렇고 이렇게 대안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 뭔가 굉장히 비판은 많이 하는데 그럼 대안을 좀 달라 하면 자꾸 뚜렷한 얘기를 좀 안 해주고 있더라고요. 네.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자기들도 모르는 거예요. 아, 네. 본인들이 아무 생각이 없군요. 제가 볼 때. 생각 좀 하고 좀 이렇게 담담하고 당차게. 저는 야당한테 부탁하고 싶은 건 좀 정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네네. 국정을 바라본다면 저희가 좀 넉넉하게 이야기하고 토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본인들이 뭐 이렇게 자꾸 이렇게 정의롭지 않고 이렇게 네네. 생각해보고 저렇게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자꾸 이렇게 여러 번 머리 돌리면 답이 잘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정치가와 평론가의 큰 차이가 뭐냐면 평론가는 문제에 대한 어떤 지적, 문제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그 지적을 하는 사람이 평론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데 네. 이제 정치가는 그 문제 의식을 가지고 해결하고 how to 해결 방안, 대안을 제시하는 건데 결국은 야당도 평론가의 영역에서 정치가의 영역으로 넘어오려면 대안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우리 또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네. 그 how to에 대한 것들을
로드맵을 같이 가면서 대안을 제시해 줄 때 또 여당의 어떤 책임 있는 정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맞습니다. 국회부의장 안 뽑아갖고 걱정이 많은데 예. 지금 실실 허원님이 부의장 안 하면 하지 말라고 하세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예. 일각에서 어제 지나가는 여의도의 어떤 한 그 도사 같은 분이 그러면 심상정이 제 야당에서 하는 게 어떠냐 이런 농담도 하시던데요. 뭐 정 안 하면 또 우리가 방법을 딱 찾아봐야 됩니다. 근데 저 BHK님이 네. 민주당 너무 물러 터졌다, 조마조마하다 이런 네. 얘기도 써주셨네요. 네. 그리고 민주당 더 강하게 나가야 된다는 얘기도 네. 하시는데 알겠습니다. 호흡조절이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너무 강하게 나가는 강 속에 또 약도 있고 약 속에 네. 또 강도 있는 거니까 다 책임 있게 잘 가겠습니다. 네, 우리 한번 힘을 모아서 더 저희가 심상정도 싫다. 예, 저희 이해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예. 하여튼 뭐 열심히 저희가 또 끝까지 좋은 결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최소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저 강훈식 의원이가 손을 잡고 같이 가고 아, 갑자기. 저랑요? 네, 갑자기 이렇게 갑자기? 손 잡고 네. 네, 앞으로 손 잡고 열심히 해서 예, 좋은 강한 일 민주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한 민주당은 강훈식과 함께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마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